오늘 저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름은 정미선. 올해 52살. 남들 눈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난 20년을 제가 들여다보고 나서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신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베인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선 씨가 처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건 32살 때였습니다. 막내 자식이었지만 결혼도 제일 늦었고 형제 중 유일하게 부모 곁을 지켰습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사업을 했고 언니는 남편 따라 부산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쓰러지셨을 때 미선 씨는 회사 점심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말이 좀 이상해. 얼른 와봐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의 삶은 그 전화 한 통을 기점으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전화 받기 전에 나, 그리고 받은 후에 나. 처음엔 가족이 함께 돌아가며 돌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돌아가면서 하자. 나 다음 달에 내려갈게. 언니 미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내려올게.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분기가 지나도 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결국 기다리는 것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계신 분이요. 새벽 5시, 눈을 뜹니다. 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체위를 바꿔드립니다. 아버지 혈압약을 챙기고 죽을 끓입니다. 두 분 식사를 도운 뒤 낮에는 청소와 빨래, 오후에는 병원 동행, 저녁엔 재활운동 보조, 밤 11시에야 겨우 자리에 눕습니다. 그 사이 미선 씨의 남편은 밥을 차려달라 했고 아이들은 학원비를 달라 했고 미선 씨 자신의 몸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선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내니까, 내가 가까이 사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이 평온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머니가 두 번째로 쓰러지셨을 때 오빠 정민 씨가 내려왔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병원 복도에서 오빠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반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제야 실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심각해? 오빠의 첫 마디였습니다. 미선 씨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병실에서 설명했습니다. 뇌경색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반신에 마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1년, 어쩌면 그 이상 집중 간호가 필요합니다. 정민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번엔 요양원을 알아보자. 미선 씨의 심장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집에서 모신 어머니를 단 한 번도 요양원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미선 씨가 15년 만에 나타난 오빠한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효도가 아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미선 씨는 우연히 오빠와 언니의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누나, 어머니 재산이 어떻게 돼? 아버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 집이 지금 재개발 구역 들어간다더라. 그 집 팔면 꽤 되겠는데 요양원 보내면 집 처분하기 수월하지 않겠어? 미선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 복도에서 오빠와 언니는 어머니의 집과 통장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미선 씨 혼자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효도가 아니라 손해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은 그 20년이 지금 오빠와 언니에게는 그냥 빈틈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순간 어떻게 버티셨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빠가 꺼낸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일주일 뒤 오빠는 서류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부동산 위임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허락받았어. 집 처분하면 요양원 비용 충당하고 남는 건 3명이 나눠. 미선 씨는 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집 팔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민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 나는 잘 모르겠고. 그 말이 미선 씨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20년을 곁에 있었던 딸에게는 한마디 묻지도 않고 15년 만에 나타난 아들에게는 모든 걸 맡겼습니다. 미선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날 밤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대신 낸 횟수, 어머니 기저귀를 간 날들, 아버지 물리치료 동행 횟수, 본인 여행 한 번 못 가고 포기한 명절들, 남편과 싸운 날들,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순간들, 그리고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말 수고했다.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지금 그것을 숫자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값으로. 아버지가 서명한 서류에는 미선 씨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었다. 미선 씨는 다음 날 동네 법률구조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버지께서 치매 판정받으신 날짜가 이 서류 작성일보다 2달 앞섭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미선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선 씨에 대한,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한.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오빠에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법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미선 씨가 선택한 방법은 법도 아니었고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길이었습니다. 오빠가 집에 서류를 들고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어머니 약을 챙기다가 갑자기 눈앞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손에 쥔 약봉지를 놓쳤고 무릎이 꺾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침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미선 씨가 다시 눈을 뜬 건 응급실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 혈압 위험 수치, 즉각 입원 권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셨어요? 몸 상태가 정말 위험합니다. 미선 씨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라는 말의 답이 20년이었으니까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부동산 얘기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병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부모님 병실을 지킨 것처럼 지금 자신의 병실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아무도 예상 못한 사람이 찾아왔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선 씨가 돌아보니 어머니였습니다. 반신마비로 보행기를 짚고 간병인 도움을 받아 어머니가 딸의 병실까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힘겹게 앉으시더니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선 씨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처음으로. 어머니가 먼저 찾아오셨을 때 미선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미선 씨 손을 잡은 채 한참 만에 입을 여셨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말이 조금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가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다 알고 있었다.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뭐요, 엄마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모른 척했어. 미안하다. 우리 미선이한테. 미선 씨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받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20년의 피로를 한꺼번에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정민이 서류 말이야. 엄마가 아버지 몰래 무효 처리했어. 미선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요? 법원에 후견인 신청했어. 아버지 치매되고 나서 엄마가 후견인이야. 아무도 아버지 재산 손 못 대. 미선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반신마비로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어머니가 그 와중에 모든 걸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나타나기 전에, 서류를 보기 전에. 미선아, 이 집은 이거야. 엄마가 다 써뒀어. 유언장에 공증도 다 해뒀어. 엄마 정신 맑을 때.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 미선 씨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뇌경색으로 몸은 반쪽이 마비됐지만 어머니의 눈 속에는 여전히 딸을 향한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의 이 선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잘하신 걸까요? 아니면 더 일찍 말씀하셨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빠와 언니가 유언장을 알게 된 날, 더 큰 폭풍이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입원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유언장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집 전체를 미선 씨에게, 금융 자산의 절반을 미선 씨에게, 오빠와 언니에게는 각각 2천만 원씩. 정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미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거 맞아? 우리가 법적으로 이해 제기하면 어떻게 돼?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증 당시 어머니의 정신 감정서도 첨부돼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완벽합니다. 정민 씨는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이거 내가 어머니 꼬드긴 거 아니야? 그 말에 미선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20년 동안 두 분 곁에 있었어. 오빠는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본인이 더 잘 알잖아. 그 말이 끝난 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 씨도 미숙 씨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가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이번 달 것도 내가 냈어. 다음 달부터는 3명이 나눠서 내. 이제 나도 내 몸 좀 챙겨야 하니까. 그리고 나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데 며칠 후 정민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전혀 예상 못한 내용이었다. 미선 씨의 이 말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셨나요? 나흘 뒤 새벽 2시였습니다. 미선 씨의 휴대전화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미선 씨는 한참 동안 화면을 보다가 문자를 열었습니다. 미선아, 자고 있냐? 나 지금 아버지 생각나서 잠을 못 자겠다. 나 진짜 나쁜 놈이지? 어릴 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셨어. 정민아,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미선이 지켜줘라. 그 말이 오늘 갑자기 생각난다. 미선아,
나 그동안 진짜 못된 오빠였다. 미안하다. 미선 씨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새벽 2시에 문자로 받았습니다. 미선 씨는 오래 생각하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오빠, 자, 나도 잘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문장이 20년의 간극을 건너가는 다리가 됐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용서하겠다고 결심해서 용서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더 이상 미워할 힘이 없어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용서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후 미선 씨에게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20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는 한 달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반신마비가 남았지만 보행기를 짚으면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차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빠 정민 씨의 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언니 미숙 씨의 차도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차에서 내리자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현관까지. 언니는 주방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서툴게 냄비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놓으면서 미선 씨는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미선 씨를 불러 방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미선아, 이거 엄마가 20년 동안 모아온 거야. 봉투 안에는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선 씨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처음 부모님 집에 돌아온 해부터 어머니는 매달 조금씩 미선 씨 이름으로 돈을 넣어왔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달에도, 생활이 빠듯한 달에도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통장 잔액이 보였습니다. 22년의 시간이 숫자로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22년 동안 매달 그 말을 써왔다. 미선 씨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네가 엄마 딸이어서 고마웠다. 20년 동안 고마웠다. 미선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미선 씨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빠 정민 씨는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부모님 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언니 미숙 씨는 주말마다 죽을 끓여 택배로 보냈습니다. 서툰 죽이었지만 미선 씨는 그 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3년을 더 사셨습니다. 반신마비였지만 보행기를 짚고 마당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 때마다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미선 씨는 지금도 그 마당이 있는 집에 삽니다. 어머니의 통장은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끔 꺼내서 봅니다. 22년 동안 매달 찍힌 입금 날짜를. 그게 어머니의 말이었으니까요.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매달 빠짐없이 써왔던 말. 딸아, 수고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미선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아니면 바로 나의 이야기 같아서 저도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미선 씨 같은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 들은 채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평생 기다리다가 끝내 듣지 못하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 또 일어나서 밥 짓고 약 챙기고 웃으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이실 겁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누군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먼저 떠난 어머니, 말 수 없이 평생 일만 하셨던 아버지, 말 한마디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아니면 지금도 곁에 계시지만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 부모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그리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미안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지금 곁에 계신 분께, 아니면 지금 당장 전화할 수 있는 분께 이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당신 곁에 내가 있어서 나는 참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의 20년을 버티게 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선 씨의 어머니가 통장에 매달 써온 말처럼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못해준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오히려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들이라는 것. 고마워. 미안해. 잘 지내. 오늘 괜찮아? 이 짧은 말 한마디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일로 미룹니다. 바빠서, 쑥스러워서, 어색해서,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미선 씨의 어머니는 말로는 단 한 번도 수고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22년 동안 매달 통장에 그 말을 쌓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도 여러분의 아버지도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어딘가에 쌓아오고 계실지 모릅니다. 서툰 밥상에, 낡은 손편지에, 아무 말 없이 손에 쥐어주던 용돈 봉투에 사랑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 아니면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을 뿐,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다시 꺼내드리는 작은 열쇠가 됐으면 합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외로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배우자를 먼저 보내서, 아프신데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혼자 일어나 밥 지은 것도, 아이들 학비 대려고 허리 굽혀 일한 것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은 그 수많은 날들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충분히 잘 버텨오셨습니다.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본인을 위한 시간도 허락해 주세요. 좋아하는 음식 드세요. 보고 싶은 사람 연락하세요. 오래 못 가셨던 그곳 한번 가보세요. 쉬고 싶을 땐 주무세요. 울고 싶을 땐 우세요. 그 어떤 것도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딱 한 사람에게 연락해 주세요. 오래 못 연락한 친구, 바쁠 것 같아서 전화 못 드린 자식, 아니면 먼저 연락 올까봐 기다리고만 있는 형제. 먼저 전화하세요. 먼저 문자 보내세요. 잘 지내? 이 세 글자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꼭 한 줄 남겨주세요. 어떤 말도 괜찮습니다. 봤어요. 한마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 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연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셨어도, 몸이 여기저기 아프셔도,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쓸쓸하셔도,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지요.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 여러분의 삶에도 말하지 못한 채 쌓아온 수고했다가 있으신가요? 받지 못한 그 말을 지금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사연을 보신 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